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규령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65세 남성 환자가 어제 새벽에 폐렴 증세를 보인 뒤 숨졌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2개의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서 태풍의 눈이 되어버린 서울 강서갑 공천. 그 당사자인 김남국 변호사를 연결해서 그간의 경과와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CJB 청주방송에서 14년을 일하고 하루아침에 해고돼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한 이재학 PD의 이야기를 친동생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53명의 무더기 환자가 나오면서 확진자는 모두 104명이 됐는데요.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조현병으로 20년이 넘게 입원해 있던 환자로 사망 뒤에 실시한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청도군 보건소를 비롯해 일반 병동과 정신병동 등이 한 건물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63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정신병동에 20년 이상 입원해 있던 환자인데 사망 전 폐렴 의심 질환을 앓았습니다. 이 환자가 숨지던 날 정신병동 입원 환자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자 방역당국은 사망자에 대해서도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전국적인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정폭 검사를 해야 하는데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가동 중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무작정 병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확진됐을 때 응급실과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병원에는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포함해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잘못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들에 대한 감염으로부터의 차단과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과 지역 거점 병원,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해도 전국의 음압 병상은 755개 병실에 1,027개 뿐입니다. 지금처럼 경증 코로나19 환자까지 모두 음압 병실에 치료하다 대유행이 발생하면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계와 함께 전달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흡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에 대한 트랙, 그리고 경증 의심 환자는 좀 더 공공병원 중심으로 입원을 한다거나 하는 전반적인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의료 전달 체계가 같이 개편이 되면서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일반 환자를 구분해 방역과 진료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가 개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로 방역 대책마저 흔들리고 있는데요. 신천지 교회에서 왜 이렇게 확진자가 속출한 것인지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한 대구 신천지 교회의 내부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에 치러진 특별 신도를 위한 시험 시간으로 서로 밀착한 채 앉아 있습니다. 신천지의 예배 방식은 신도들 간 신체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무릎과 무릎끼리 닿는 정도고요.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상당히 한 30분 이상 합니다. 예, 정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한 사람이 복임자가 있다면은 그 호흡과 그리고 또한 이제 찬송을 통해서 상당히 퍼져나갈 수 있는 요인은 많다는 거죠. 31번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모두 4차례 예배를 받습니다. 함께 있던 일부 신도는 각지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교회로 퍼져서 항상 이제 숙주처럼 거기 있습니다. 예, 휴스군입니다. 전도방색이 아직도 강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이 다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은 대개 자신의 종파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조직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자기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추적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때 안정세를 보이다가 대구에서 갑자기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 사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악재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증 환자가 없고 다들 약간의 중증 정도 뭐 이런 환자만 몇 명 있다고 해서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20년 넘게 조현병 환자로서 장기 입원 중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이걸 코로나19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코로나19의 사망률이 이제 우한 지역은 한 3%, 그 외의 지역은 한 0.3% 정도라서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뭐 장기간 입원하거나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코로나19가 이분에게 뭐 폐렴을 유발해서 이제 사망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뭐 뇌경색이나 뭐 심근경색 다른 이제 기저질환들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이 이제 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직접 사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이제 아마 좀 더 역학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망자가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사망자를 포함해서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 병원에 들렀다고, 경북 청도에 들렀다고 들었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결국은 계속 입원해 있던 환자분이 감염이 됐다라 그러면 이제 면회나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신천지에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봉사 활동, 그 병원에 봉사 활동을 갔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그 경로를 좀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광주 21세기 병원과 같이 이 청도 병원도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인 상황에 놓인 한 그룹으로 보고, 그러니까 흔히 그걸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하거나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코호트 격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이전에 선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확진자나 증상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더 위험에 빠지는, 그러니까 일본의 크루즈선과 똑같은 상황이 예.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방역 당국에서 증상자들을 이제 먼저 선별하고 그런 분들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옮기고 이제 치료를 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 남은 분들은 좀 그 코호트 격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루에만 환자가 이제 53명이 늘었습니다. 저희도 뭐 뉴스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확진자 수가 104명이 됐고 이 수는 이제 중국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제 뭐 지역사회 감염의 이제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냥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그들과 직접 접촉한 사람 이렇게 관리하던 거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의 위험의 차이가 이제 커지는 건가요?
그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감염이 시작됐다라는 말은 이제 방역 당국의 이제 그 통제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감염 경로를 일차적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 찾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 그 31번 환자분처럼 이미 다 퍼지고 난 다음, 그러니까 이미 늦은 상태에서 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역 사회로 더 퍼져나가게 되는 예. 그런 이제 빨리 고리를 끊지 않으면 더 빨리 퍼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감염 경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방역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이제 방역 체계의 방향은 이제 사실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한 가지 방향은 위험 지역에서 환자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일단 우리 이제 지역 사회가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입국 제한이든지 아니면 검역 강화든지 이런 그런 방향의 이제 방향은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감염이 이제 일단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확산을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라는 걸 이제 통해서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경계 단계라고 해서 제한적으로 지역 사회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 이제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1차적인 목표가 봉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방역의 초점이 확진자에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확진자의 뭐 과거 14일 살펴서 감염 경로를 찾고 확진자의 증상 이유를 또 살펴서 접촉자를 찾아서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게 1차적인 목표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미 이렇게 지역 사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수십 명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봉쇄의 그런 그 감염 그 방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는 이제 보통 이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이제 심각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심각으로 올리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봉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하고 그래서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방향이 완전히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든 환자, 의심 환자 다 격리했다 그러면 이 이제 심각 단계에 가게 되면 이미 이제 환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경증 환자는 뭐 자가 치료를 하든가 이제 일반 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중증 환자들만 이제 또 이렇게 격리 기관에서 격리 병상이나 이제 그 3차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 변화가 생겨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많이 있겠죠. 또 수도권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권역별로 좀 있겠고 갑자기 대구에서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대구의 음압병상이라든가 이런저런 시설들이 부족할 텐데 이러면 다른 권역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분배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초기 단계라고 파악을 하고 이제 확진자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음압병실을 사용하고 이제 아마 뭐 모자라면 인근 지역까지 이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좀 더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증 환자들은 이제 음압병실 위주로 해서 이제 두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일반 1인실이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적절한 시설 같은 곳을 이렇게 좀 그 확보를 해서 다른 식으로 이제 치료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음압병상 보유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그 음압병상이 지금 한 뭐 10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이제 이 음압병상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게 방역을 잘 해서 이걸 음압병실을 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1000개가 굉장히 많은 거지만 뭐 이렇게 이제 신종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1000개는 택도 없이 부족한 숫자가 되거든요. 몇십만 명이 이제 막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국은 이 음압병상을 갖다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이제 지금처럼 그 증상 그 확진자들 모두를 사용하게 할 거냐 이런 정책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문제는 31번 환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이제 많이 좀 퍼뜨리게 된 그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오셨을 때 혹시 이 사람도 2차 감염자가 아닐까 하는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진짜 이 사람도 어딘가에서 옮겨진 사람이고 그 옮긴 사람은 또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군지 파악도 안 되고 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겁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들어보면 예. 31번 환자분 지금 수퍼 전파자라는 표현보다는 수퍼 전파 사건 또는 수퍼 전파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요. 예. 네. 이 상황을 일으킨 게 31번 환자가 주로 일으킨 거냐에 대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예.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0명 이상의 이제 신천지 이제 신도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증상 시작 시점을 보면 31번보다 더 먼저 시작된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31번 환자의 동선도 뭐 중요하지만 이 증상이 더 먼저 있었던 환자분들이 여럿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31번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지만 다른 환자분들이 지금 확진된 다른 신천지 신도분들이 또 이제 기여했던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슈퍼 전파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지금. 네,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31번 환자와 같이 예배를 받던 사람이 1,001명이라고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400여 명 정도가 연락이 두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1,001명을 전수조사하는 건 좀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1,000명을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결국은 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한된 방역 역량을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31번 환자를 비롯한 이제 확진 환자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증상자들이 아직도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관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연락처 확보입니다. 예. 일단 연락처가 확보가 돼야 방역 당국에서 어떤 메시지도 보내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떤 관리 체계를 이제 그 안에 둘 수가 있는데 연락처가 확보가 안 된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분들이 환자가 혹시 있었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의 방역의 초점은 확진자, 증상자, 그다음 연락처 확보 이 세 가지로 이제 중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소가 나오고 시간이 다 나와 있는데 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서 자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 좀 안 되는 걸까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럼요. 이제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게 봅니다. 계속 연락이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고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심각 단계로 옮겨야 되니까 아니 그거에 준하는 어떤 상황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계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예. 이제 심각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순간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곧 오게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뭐 치사율이 높은 병은 아니고 이제 예. 대부분은 이제 경미한 증상자들이 이제 감염을 시키면서 이제 빨리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대구나 서울 같이 이제 좀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동선도 좀 확진자 동선도 확인하시고 하셔서 감기 증상이 있거나 뭐 이렇게 열이 나거나 했을 때 뭐 방역 당국의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 선별 진료소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갔다가 이제 사실 그쪽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 쪽으로 이렇게 잘 안내를 받으셔갖고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이 있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뭐 보건소 같은 곳에 연락하고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뛰어가는 게 낫습니까? 나중에 이제 대규모 확산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대부분 감기일 거거든요. 예, 코로나19가 그렇죠. 아니라 그래서 2, 3일 정도 이제 자가격리,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격리 상태, 회사 가지 않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본인의 상태를 지켜보고 감기면 보통 2,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호전이 될 거고요. 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면 호전이 되지 않을 거니까 네. 그때쯤 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안내를 받거나 선별진료소를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는데 지금 뭐 그렇게 퍼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위험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 위주로 또 그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희 위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학원 교사에 이어 공무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은 폐쇄됐고요.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이 또 감염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학부모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황급히 떠납니다. 선생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안에 둘러싸여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피하는 주민도 생겼습니다. 31번 환자도 이 근처에서 일했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바로 앞에 어린이집에서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잠깐 피난 가려고 엄마 집에 가는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미술학원도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또 지역 최대 도매시장인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직원이 감염돼 일부 상점이 폐쇄됐습니다. 여기에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도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달서 사업소 업무를 중지를 하고 도로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51명은 전원 자택에 격리돼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빠르게 번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역학 조사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조금 전 지역 의료 체계를 재편해야겠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며 격리 병상이 부족해졌습니다. 일부 확진 환자는 병실이 없어 자가 격리됐고요. 급한 대로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확진 환자 10여 명이 격리 입원해 있는 대구의료원. 오후 들어 구급차를 통해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나머지 확진 환자들도 경북대병원과 영남대의료원 등에 있는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 갖춰진 음압격리병실은 50여 개, 경북은 30여 개만 가용 가능한 상황. 기존 환자도 있는 상황에서 불과 사흘 만에 신규 확진 환자가 수십 명 늘어나며 병상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동형 음압실을 만들었지만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태 부족. 확진자 여러 명이 병실이 없어 자가 격리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시에 있는 모든 음압병동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음압병동에 입소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음압병동에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보건당국과 이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급한 대로 의료원 내 병동 한 곳을 전부 비워 병실 80여 개를 확보할 계획. 하지만 환자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모두 음압병실에 격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음압병실 격리 입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로, 경증 환자는 1인 1실의 일반 병실에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의료 인력과 장비 부족은 물론 다른 지역 이송도 문제입니다. 확진 환자 이송용 음압 카트와 의료진 마스크 등 장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환자를 부산이나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으로 이송할 경우 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추가적인 이송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무더기 확진 사태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폐쇄하고 보건소 전체가 일반 진료를 중단한 상황.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에 따른 혼란이 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대구 현지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대구 분위기는 좀 침울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청정 지역으로 분류된 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무더기로 발생을 하자 대구 시민들은 긴장된 표정 속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확진자 이제 0명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됐다가 갑자기 수십 명이 무더기로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는 것이 공통 의견인데요. 대구 지역 시민단체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죠. 대구는 그동안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며칠 사이에 지금 확진자 수가 우선 30여 명이 넘어섰고 또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대구 시민사회 전체가 좀 술렁일 정도로 확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취재를 해보면은 대구 시민들 대부분이요. 지금은 혼돈, 공포, 패닉 그 자체다. 이런 평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뭐 백화점이나 식당처럼 사람 많이 몰려드는 장소는 눈에 띄게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발인 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역시 한산한 모습인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가장 많이 붐비는 거리 중에 하나가 동성로인데요. 예. 이곳이 이제 보면 365일 늘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인근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거리에는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밖에 나가는 걸 꺼려하는 거겠죠. 시민들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스크나 이제 손 소독제를 사기 위해서 편의점이나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네. 사실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제 대구 도시봉쇄 같은 유언비어가 급격하게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생필품 사재기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대구 봉쇄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지만요. 그 최근 이제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에요. 선별 진료소를 찾는 시민도 있고 검사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려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구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들에 대한 걱정도 있긴 있는데 혹시나 제 자신도 의심하게 될 때, 그러니까 혹시 제가 그 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봐. 네, 그게 좀 걱정이죠. 네, 지금 뭐 취재를 해보면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구 지역 자체에 대한 혐오 분위기 확산까지도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신천지 집회 장소에 참여했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뭔가 연락처 또는 뭐 동선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감도 더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 시민들이 취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감염원으로 지목되는 집회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 이런 명확한 정보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구시 측은 또 오늘 그 신천지 대구교회 1,001명 중에 증상자 90명이고 무증상자가 515명 그리고 연락 두절이 396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저 400명 가까운 신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거쳐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정보도 부족하고요. 또 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애초에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조사관이 단 2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면서 초기 대응이 늦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음압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병원 응급실도 연달아 폐쇄가 되면서 사실상 이 대구시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현재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뭐 경북대 그리고 계명대, 영남대, 대구 카톨릭대 병원 응급실이 잇따라 폐쇄가 됐었죠. 오늘 이제 사실 절반 가까이가 진료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저 병원 2곳이 그러니까 이미 4곳이 폐쇄됐다는 거가 이제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라고 현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보유 중인 그 음압병상의 숫자를 보면은 88개 병상입니다. 근데 대구가 54개 병상이고요. 경북이 34개의 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현재 음압병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요. 특히 그 47번부터 51번 확진자까지는 그 의료기관 격리병상 배정도 못 받고 있는 데다가 앞서 이제 보도를 보신 것처럼 그 오늘 오후 추가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상황이 더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보다 못한 지역 시민단체도요 공동으로 성명서까지 내면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관련해서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들도 지금 음압병상이나 격리병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지금 대폭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음압병상을 이용하지 못하는 확진자가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면서 대구시는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다음 달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코로나 대응 수준을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지만요.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 대구시 자체 역량으로는 극복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서 그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앙본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빨리 네. 이 문제들이 풀려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1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를 한 중국 의료진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사스 환자보다 더 훨씬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55살의 영화감독 창카이. 단 17일 만에 부모와 간호사였던 누나까지 일가족 4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치사율이 낮다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17년 전 사스 때보다 환자 치료가 훨씬 어렵다는 게 진료를 해본 중국 의료진들의 판단입니다. 但是呢，对这个病的规律的认识还是非常的粗浅的，包括对新药的探索、新的疗法的探索，还都在一个初级的阶段。 특히 코로나19는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에 치료 기회를 놓치면 빠르게 호흡 기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이어 심장과 신장 등 주변 장기까지 망가뜨리면서 위독한 상황으로 빠지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这个新型冠状病毒不仅仅要攻击我们这个患者的肺，还有心脏、肾脏也会受累。 중국 전역에서 매일 100명 정도씩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망자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우한에 중환자 전문 의료진만 10,000명 넘게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하루 퇴원 환자 수도 1,000명이 훨씬 넘어 새로 확진 판정을 받는 숫자를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000명이 넘게 남은 중증 환자가 문제입니다. 우한에 가 있는 순춘난 부총리도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이동 통제로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중국은 이제 중증 환자를 살려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일본 후생노동성은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된 80대 일본인 남녀 2사람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선 감염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로써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사람은 지난 13일에 사망한 80대 여성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크루즈선에서 사무 업무를 맡았던 정부 공무원 2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됐고 규슈 지역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오는 등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크루즈선 감염자 600여 명을 포함해 일본 전국에서 확인된 감염자는 오늘로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통화를 시작했다고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후 5시 28분부터 32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양국의 감염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2달 가까이 만에 전화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 통화는 이번이 4번째로 앞선 통화에서는 사드 배치나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었던 일본 크루즈에서 국내로 들어온 7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김감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격리 생활 중인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이송돼 이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148명도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통과 보안을 위하고
프로젝트를 지나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고 아주 바쁘죠. 늘 직원들과 톡으로 일하는데 불편하고 보안도 염려되더라고요. 위아고를 시작해보세요. 언제든지 소통하고 어디서든 협업하고 민감한 보안 문제도 해결되고 직원이 퇴사해도 업무 단절이나 정보 유출도 없겠네요. 위아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위아고.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달래기 위한 경제 행보로 보입니다. 네, 한편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낙관론에 젖어 국민을 속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신호탄을 울리는 자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진 만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지라 규모를 최대한 줄여서 조용하고 소박한 선대위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해찬 대표와 함께 투톱으로 나선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출범식 직후 첫 일정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업계의 정책 제안을 전달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고통을 겪으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가세, 간이가세 매출액 기준 금액을 4,800만 원에서 6,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당정은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2월 중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개별 소비세 인하, 소비 쿠폰 및 구매 금액 환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과 함께 미래통합당은 텃밭인 대구 방역이 뚫리며 비상 상황에까지 이르자 정부와 여당의 낙관론에 국민이 속았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또 총리, 여당이 일제히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린 것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직접 개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코로나19 사태에 집권 여당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국정농단 세력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총선 승리로 제1당이 되거나 의석수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저희들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한나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물론 역풍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탄핵을 언급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분명히 지금 잘못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 출신 여당 총선 출마자들은 이어지는 탄핵 압박에 날을 세웠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과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은 국정농단 세력이 탄핵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명령하지 않은 탄핵은 월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총선 후 대통령 탄핵입니다. 총선 후 탄핵 추진은 국정 중단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고 통합당 지도부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총선 뒤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겠다는 각본을 짜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운운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심재철 대표는 지금 2번이나 그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은 그 자체로 아주 민감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탄핵 언급으로 정권 심판론에 더욱 불을 붙이는 야당과 16년 전 탄핵 기각과 역풍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여당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어서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안팎의 사정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선택한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마 의사를 접었나 보다. 또 그렇게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결국 오늘 다시 출마로 결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접었다가 다시 결심하신 건지 어떻게 결심하게 된 경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출마 결정을 한 이후로 계속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회견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자회견을 잠시 미뤄달라라는 그 당의 요청이 있어서 기자회견만을 잠시 보류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출마와 관련된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출마를 결심을 했을 때 이제 민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좀 그런 의지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중앙 정치라든가 막 싸우는 정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생 문제 좀 해결 좀 하고 지역 발전에 정말 올인하는 그런 정치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은 조국 내전이 되면서 당에 큰 위해가 끼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금태섭 위원은 내가 그걸 막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금태섭 위원을 겨냥한 자객공천 아니냐. 금태섭 위원이 그동안 당에서 쓴소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국 수호라고 하는 프레임은 좀 허구적인 그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것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선거 프레임 자체가 저는 허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이 자객공천이다, 뭐 일각에서 자객공천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데요. 자객공천이라고 하려면 정말 저명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 그렇게 확실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저는 권리당원 1도 없는 정말 정치, 그것도 청년 신인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역에 만약 정말 제가 자객공천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에서 뭐 전략기획위원을 하셨던 당의 강선우 전 부대변인도 그쪽으로 추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그 강서갑에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좌절이 됐기 때문에 대타로 나간 거란 얘기가 나오고 혹시 정봉주 전 의원하고 아시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뭐 교감 같은 게 있으신 게 있습니까? 네, 원래 정봉주 전 의원님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할 때 앵커로 계셨고 저는 이제 패널로서 인연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봉주 의원의 대타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데 교감은 없었고요. 오히려 지난주 화요일 정봉주 전 의원님이 울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위로하면서 좀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컷오프 대신 부적격으로 판정받으신 분께 제가 연락드려서 제 출마를 상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으셨군요. 예. 네.
그런데 뭐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아니 강서갑 쪽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을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반발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본인한테 돌려줘야죠. 왜 본인은 4년 전에 아무 예. 강서에 인연 없이 인연이 없다가 송파구에 살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하. 본인은 4년 전에 송파구에 살다가 강서 쪽으로 전략공천 받으셔서 갔는데 왜 이제 청년 출마자가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청년 출마자에게 이 지역에 살았냐라고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뭐 황교안 전 총리나 다른 분들도 다 지역구에 인연도 없는데 그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유무형 정치인은 되고 청년 정치인은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꺼낸 금태섭 의원도 아무튼 연고가 전혀 4년째 없는데 가서 이미 당선해갖고 4년을 하지 않았냐 그 얘기군요. 살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 네. 다른 알겠습니다.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이낙연 이제 위원장, 그다음에 이해찬 위원장 두 사람이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께서는 강서갑의 큰 방향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저도 아까 오후 늦게부터 그런 뉴스를 받았었는데요. 예. 현재로서 저한테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해찬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이제 김성환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성환 의원이 이해찬 대표가 말한 거다라고 이제 전한 건데 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두 분의 쓰임을 고민해 보겠다. 포용성과 외연 확장을 고민해 보겠다. 두 개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포용성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그동안 당에서 쓴소리를 한 금태섭 의원을 이제 끌어안는다는 의미인 것 같고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김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지금 영입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살짝 옮겨드린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금태섭 의원보다는 김 변호사께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오면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아직 제안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정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정말 국회가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청년 정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렇게 자꾸 길게 끄는 것 자체가 당에 큰 이제 위해가 되는데 빨리 그래도 결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네, 당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청년들이 무엇보다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년 출마자들 보게 되면 이번 21대 국회 청년 출마 많이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비례도 줄여버려가지고 청년 출마자들 한 5-6명밖에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디 좀 지도부에서 청년 출마자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공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석 앞에서 어떻게든 금태섭 의원하고 뭐 경쟁이 되든 아니면 뭐 이번 총선이 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치러지든 간에 조국 프레임 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고 그 프레임 전체 틀 속에서 이제 총선이 치러질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전략을 갖고 총선을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 언론의 관심을 좀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신인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말 그 기자분들이 수백 통씩 하루에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 청년 세대, 저를 취재하시는 그 기자님들도 저희 비슷한 청년 세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정말 진지하게 민생 문제 해결하는 고민과 청년 정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저를 취재하시는 기자님께 도움을 좀 청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금태섭 의원과도 같이 나란히 전화 연결을 하든가 뭐 한 번씩 하든가 전화 연결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이미 할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인터뷰를 사절한다고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저희가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금 의원께도 언제든 저희 뉴이저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건 저희하고 인터뷰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이제서야 동생으로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된 저희 형 이재학 PD는 14년 동안 프리랜서 PD라는 그럴싸한 이름 하에 받은 대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다시는 저희 형 같은 피해가 없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고 이재학 PD는 CJB 청주 방송에서 부당 해고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수많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스태프들의 처우에 선례를 남기려 법정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이달 4일이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고 이재학 PD의 동생입니다. 이대로 씨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형이 14년간 CJB 청주 방송에서 이제 PD로 일을 하신 거죠. 예. 형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또 형의 일하는 모습 기억나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 형은 일단 대학 졸업과 동시에 CJB 측에 입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14년 동안 일을 하고 부당해고 당하는 그 날까지도 CJB에서 한 곳에서만 청주 방송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안 바빴던 날을 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항상 일에 미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왔었고, 제가 청주에서 한 3,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전에 형이랑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정도로 매우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형 별명이 회사 내에서 예. 이제 그 간이 침대 일명 라꾸라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회사 편집실에서 계속 밤을 새면서 일을 했었고, 개인적인 그런 가족 행사에도 항상 참석 못할 정도로 매우 바쁘게 지냈던 형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형님은 PD셨고요. 방송사에는 뭐 PD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도 프리랜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요. CJB 청주 방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정규직 비중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정규직과 뭐 업무의 양이라든지 업무의 뭐 강도라든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형이 그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경로로는 청주 방송 내에서 프리랜서 비중은 약 한 2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대비 시간적으로나 뭐 기타 등 업무량으로 정규직보다 일을 많이 했으면 했지 적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 정규직 PD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저희 형은 속칭 뭐 가성비 좋은, 정말로 가성비 좋은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 PD들보다도 2배 가까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고요. 심지어는 편집실도 정규직 PD들이 업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했어야 돼서 이 야근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편집할 거 잔뜩 밀려 있지만 일단 정규직들이 다 하고 나간 다음에 이제 편집실에서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네. 가성비란 얘기를 하셨는데, 가성비란 얘기는 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급여가 뭐 상당히 낮았으니까, 저급이었으니까, 아마 저급이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얼마를 받았다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일단 알기로는 형이 받았던 임금 수준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낮았고요. 연출 책임을 짓고 있던 프로그램 중에서 아름다운 충북을 예로 들면은 1회분에 방송하는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방송인데, 그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2일간 촬영을 진행하고 돌아와서 3일 동안 편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남은 2일 휴일은 쉬지 못하고 다음 주에 있는 거를 기획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 일주일 동안 계속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구조로 돌아갔었고,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회당 40만 원으로 연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2년 정도부터 7, 8년 동안 무려 계속 임금이 동결됐었던 부분이고,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나마 책임 PD였고 연출이었으니까 그 정도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이제 뭐 조연출이라든지 기타 스태프들이나 작가분들은 그거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열정페이인 거죠. 네. 네, 회당 40만 원이라고 치면 또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이 나간다고 하면 월급이 뭐 16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뭐 형님도 그랬겠고 뭐 동료들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그래서 형님이 동료들을 대표해서 회사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들었거든요. 회사의 네.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저희 형은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자필로 서명했던 것처럼 형 혼자만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고요. 동료들의 그런 조건이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이걸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표로 임금 인상과 그리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 충원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건의를 했던 그 하모국장, 청주방송의 하모국장한테 건의를 하자마자 이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일을 그럼 그만두는 걸로 알겠다 이 얘기를 한 것 자체는 그렇게 이제 됐었고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직원들도 그걸 같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바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가 됐고 그 프로그램은 바로 다른 외주 기획사를 찾아서 계약을 해버렸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심지어 저희 형이 이제 제작을 했던 그런 비용보다 더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들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히 뭐 프리랜서 PD가 회사에 건의를 해라는 명목의 괘씸죄로 본보기로 뭔가 그런 부당 해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다른 외주업체에 더 비싼 가격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안 된다 하면 이제 이렇게 했단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 회사의 알바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14년 동안 회사의 모든 일을 지시하는 대로 다 한 프로듀서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근로자 지위를 갖다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인정받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근로지휘나 감독 보고 체계가 있었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 형의 14년이라는 그런 일했던 시간과 증거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그 사실적인 그 진술서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조건을 만족시켰고, 근데 판사의 그 판결은 14년 전에 단지 저희 형이 입사를 했을 때 정규직 채용 과정이 아니라 프리랜서 AD로 입사했다라는 그 단순한 그 이유만으로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더군다나 지휘 감독은 인정을 한다. 회사에서 지휘 감독했던 건 인정하지만 프로그램 제작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좀 앞뒤가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근거들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CJB 청주방송 또한 저희 형이 PD가 아니었다라는 뉘앙스랑 정규직처럼 기한이나 기타 기획서 작업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내부 팀장들하고 동료 직원들한테 회유나 압박을 해서 위증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런 위증된 자료들을 청주방송은 판사에게 이제 제출을 한 거고, 그 판사는 그런 위증된 자료들을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없이 단순하게 판결문에도 CJB 청주방송에서 전달했던 그런 문서 그대로 카피해서 옮겨놓는 수준으로 판결문을 작성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형이 PD의 지시를 받아서 PD가 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회사 일을 했다는 어떤 근거들이나 아니면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소송 중에 법률 대리인분하고 저희 형이 거기에 대한 이제 회사 측의 중요 지자체 보조금 사업 아니면 보조금 사업. 네,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기타 행사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관련된 그런 설명회 같을 때 저희 형이 연출 이재학 PD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그 담당 위에 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국장, 하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인이 심지어는 있는 문서들이 다량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서도 그런 걸 제출했었고 저희 형 유품을 정리하면서 약 한 박스 반 이상이 그런 문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법원이 청주방송 측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또 방송사 측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그 부분이 저희 형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소송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2017년 말에 생산된 자료인데 네. CJB 측에서 먼저 이런 비정규직 그런 근로자들이나 프리랜서 PD들에 대해서 노동성을 좀 의심을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노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회사가 먼저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노무법인 법률감독까지 나온 입장에서 그게 두꺼운 책자로 나왔었고 그 책자나 그 검토 결과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던 문서였습니다. 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CJB 청주방송중하고 통화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관되게 청주방송은 소송 때부터 노무 컨설팅을 받은 건 인정한다. 네. 그런 걸 본 사람들도 실제 담당자들도 CJB 내에 많다. 이렇게 입장을 저희한테 정확히 얘기를 했고 단 자료는 현재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노무 컨설팅 자료는 3년의 의무 보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걸 일부러 은폐하고 삭제를 했다면 지금 의무 보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매우 위중한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동료들의 증언 같은 게 재판에 다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형 동료들이 형의 그런 근로자성을 인정해주는 진술서를 써줬었고요. 그런 진술서를 써줬다라는 걸 CJB 청주방송 측이 눈치를 채고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회유나 압박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회유나 압박을 받은 동료 직원들이 많이 좀 힘들어했었고요. 소송 중에. 그걸로 인해서 진술서를 좀 번복하게 되는 그런 경위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번복을 어쩔 수 없이 했던 친구들이 다 진술을 다시 해줬습니다. 다 회사의 압박이었고 누군가가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고 뭐 심지어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저희 유가족한테 사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진술서도 다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CJB 청주방송 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현재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솔직히 일주일 전에 시작을 이미 했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청주방송 측에서 저희랑 약속했던 일정을 계속 어기게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 번복이라든지 저희가 최소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들을 서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저기는 조건은 아니었고요. 그런 조건들을 계속 번복하고 어기게 되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진상조사 자체가 미뤄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공대위를 통해서 오늘 내일 중에 아마 공문 형식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노동부도 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빨리 공동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계에 워낙 뿌리 깊은 관행이기도 해서 일거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형이 원하셨던 그런 결과들을 저희도 받아가지고 방송계 전체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오늘 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속출하며 현지 분위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감기 같은 일상적인 증상에도 깜짝 놀라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램씨와 이민혁 그리고 새벽에 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나면 그때